네, 예를 들면 유아기 때는 18개월에서 3세 미만을 유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율성 대 수치심, 그래서 의심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린 시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유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거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죠. 왜? 자꾸 일을 저지르니까 뒷감당하기가 더 힘든 거죠. 예를 들면은 숟가락을 이제 스스로가 먹으려고 밥을 막 떠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옷에 막 밥 풀이며 바닥에 밥풀 같은 것들이 막 너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먹여줄게, 아 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의지를 꺾는단 말이죠. 이 시기에는 자율성이 많이 생기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걸음마, 언어 배우는 거, 배변 훈련 같은 것도 역시나 자신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통제나 반복적인 실패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수치심,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이 잘 발달되면 이게 의지라고 하는 우리 심리적인 미덕이 형성이 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을 할 때 자꾸 흘려봐야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엄마들이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집안에 어떠한 물건을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뭐예요? 깨지기는 거. 예, 막기 위해서 어때요? 막 안 된다고 하죠. 또 어린 시절에는 막 뜨거운 거에 막 손 막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어머님들이 좀 뜨거운 것을 한번 뜨겁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한번 손대봐 이러면서 뭐예요? 그 따뜻한 그 커피잔 같은 거를 한번 대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뜨거우면 두 번 다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뜨겁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통제를 하죠. 자, 이렇게 성공적인 부분에 잘 발달을 하게 되면 자신감과 독립성이 증진이 되고 실패하며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보일 위험이 있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는 거고 본인이 나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꾸 보호자인 사람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혼자서 자주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제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성향이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육을 우리한테 좀 에릭슨의 자아심리학이라는 걸 배워서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좀 똑똑하게 잘 컸을까라는 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에릭스는 또 아동기 초반에 3세에서 5세에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나눴어요. 발달 단계로. 그래서 아동의 어떤 놀이와 상상력. 자, 요 시기 때는 어때요? 유치원을 가는 그 단계 또는 어때요? 그 어린이집을 가는 단계죠. 그럼 주로 놀이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 친구들이란 말이죠. 자, 처음에 사회 활동할 때 사회생활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동들이 서로 뭐예요? 상상 놀이를 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사회화 운동을 하죠. 자, 여기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친구들이랑 뭐 블록 게임을 하거나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면서 왜 종이 블록을 막 싸가지고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역할극도 하고 엄마 아빠 역할극도 하고 친구와의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도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고 친구가 한 번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 뭐예요? 협력하면서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서로가 환경을 탐구하면서 주도성을 발달시키는 것. 자,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성향 자체가 뭐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성적으로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여기에서 실패 또는 어떠한 가업에 있어서도 억압을 받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성이 발달되면 여기는 목적이라는 심리적인 미덕이 형성돼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어떠한 그 학습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해볼 거야. 나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신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발달은 창의성, 그리고 또 자발성이 증진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수동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성적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주도성을 갖고 친구들이랑 막 서로 협력을 하다가 보면 친구가 어떻게 블럭을 넘어뜨렸어. 그럼 친구 탓을 막 하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수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 사회적인 발달에 아동기 초반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동기 때, 아동기가 아니라 그때는 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였는데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이 됐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 근데 이제 동네에 그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에 그 친구 집 우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바로 죄책감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구 세 명이서 같은 동갑내기인데 남자애 하나, 여자애 저를 포함해서 셋이 있었단 말이죠. 우물물에서 이제 우물물 그 근처에서 서로 이제 막 놀다가 시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가 먼저 시를 하고 이제 우리들도 이제 옆에서 시를 했는데 딱 제가 시를 하는 순간에 그 우물물에 있는 주인 그 아주머님이 아주 이제 아줌마라고 불렀죠. 거기서 시를 하면 어떻게 소리를 예, 고래고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거기에서 그 친구들은 이제 본인 엄마였기도 하고 또 이제 고모였기도 하고 이렇게 사촌지간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엄마하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한낮이 지나서 저녁이 아주 그 해가 뉘엿뉘엿질 때 그때 그 자리를 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거기 그 자리에 아마 좋게 한 다섯 여섯 시간은 아마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 놀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행위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수치심, 죄책감이 들어서 이 우물물에 이제 두 번 다시 우물물을 떠먹을 수 없는구나라는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되면 참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은 그냥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없이 거기서 서 있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아동기나 어떤 그 학령기 때 보면 이런 경험이 간혹가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죄책감 또는 실패감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창피함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건데 어떤 창피함이 있었고 어떤 성공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들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령기 때는요, 우리가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하는 심리학으로 발달을 나눠볼 수 있는데, 아동은 학습과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근면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을 유능한 존재로 느끼고 또 다양한 도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학령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령기 때는 이제 선의의 경쟁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의의 결과에 있어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이 어때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또 타인과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껴지고 무기력과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계속 실패만 거듭되게 되면 결국에는 좌절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면성은 성공적으로 발달을 하면 유능감이 생기고요. 또 성취감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열등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기 때, 학령기 때는 거야말로 부모님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너는 잘할 수 있어. 아무것도 뭐예요?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또는 주위에서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걸,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죠. 자, 우리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인색한 게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해줘야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포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하게 되면 할수록 자신감은 뭐예요? 쪼그라들고 내가 사회에서 실패자가 될 거야라고 뭐예요? 벌써 단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떠한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을 뭐 비행 청소년이 됐던가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의 뭐 어떠한 그 조폭 관련해가지고 친구들 학폭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그 드라마도 참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친구들의 나쁜 성향으로 이제 빠져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는 부적응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부적응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다 보면 한 번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또는 이런 학령기의 아이들을 그야말로 주변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멘토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도 성공에 어떠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어딜 가서나 계속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그 모임에 긍정적인 측면, 발전적인 요소를 이렇게 그 활발하게 토론하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언들 간혹가다 들어보시는 경우 있죠. 그분들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열등한 사람들이 이런 그 발언 그 뭐랄까요? 그 예, 불합리한 거를 뭐 참지를 못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문제인데 굉장히 발언 수위가 세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 영향을 가지고 이 분위기를 다 어떻게 해요? 흐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열등감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심리 사회적인 발달 단계에서 학령기에서도 역시나 근면성 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릭슨이 이렇게 발달 단계를 나눴고요. 청소년기 보면은 12세부터 18세까지인데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고 하는 그 단계입니다. 청소년기는 우리가 이제 뭐 사춘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는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탐구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인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자,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큰 가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하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역할 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에 의존하거나 사회적인 역할에서도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청소년기 때 계속 뭐 정체성 혼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는 충성심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미덕을 발달시키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어떤 충성심 있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신기에는 굉장히 번뇌가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는 지금은 이제 뭐 사춘기가 그 뭐 초등학교까지도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청소년기라고 하면 이제 12세부터 18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에 그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초등학교 때도 뭐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기 때는 이제 사회에 이제 이렇게 그 입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도 굉장히 많은 경쟁을 치러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고 부모님이 원하는 자기의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을 이뤄야 되는 상황. 간혹 뭐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도 예, 자녀한테 많은 기대를 해서 자녀의 꿈이 본인의 꿈 마냥 이렇게 일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 아이가 본인의 꿈이 맞는지 여기에서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이 대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현실과는 좀 많이 달라요. 과연 우리 학우님들은 과거에 청소년 시기 때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그 꿈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꿈을 이루었을까요? 네. 아마 다들 꿈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꿈을 지금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 팔고 돼지 팔고 막 집 팔고 막 이렇게 대학이라는 아주 어려운 관문에 들어갔었잖아요. 지금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또 열정만 있으면 국가에서 장학금 지원해주죠. 또 내가 그만큼 시간도 여유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내가 정말 우리 가정 형편이 우리 집안에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킬 여력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뭐예요? 각자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거를 해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 어떤 계열에 그 입문을 해서 이거를 직업적인 부분에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꿈을 야무지게 이제 꾸실 텐데, 다 가능하세요. 사회복지가 이제 앞으로는 더 비전 있는 직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복지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그래도 많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소셜워크라고 하잖아요. 소셜워크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이 정체성은 혼란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이제 청소년기의 큰 가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성인 초기는 이제 18세,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 첫 입문 단계죠. 그래서 성인 초기라고 하면 40세까지를 이제 성인 초기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 만 나이하고 외국에서의 나이는 예전에 이제 많이 달랐죠. 지금도 우리 뭐 한국 나이, 호적 나이 뭐 이렇게 따지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호적 나이로 이제 모든 걸 계산을 해서 호적 나이로 따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국만의 또 나이, 그 동갑내기들 이야기는 한국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성인 초기라고 하면은 이제 40세까지를 성인 초기라 하는데 이 시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된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18세에서 40세 이전이면 결국에는 성인으로서 내가 내 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어떠한 친구들, 또는 뭐예요? 직장 동료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정이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하지만
자, 그래서 성인 그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성인 쪽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연애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미팅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짝사랑 많이 해보셨고 첫사랑도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성인 초기에는 성인 대 성인이 만나는 어떠한 이제 하나의 매듭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또 이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라는 단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인 초기에는 사랑과 헌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에게 굉장히 뭐 헌신적으로 우리 가족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면서 우리가 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부부간의 어떠한 맹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계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깊은 애정과 헌신을 느끼면서 러브라고 하는 심미적인 미덕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과 외로움이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첫사랑이 실패해 보신 분 계시죠? 네, 첫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거듭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외로움 그리고 고독감 이런 걸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뭐 고립과 외로움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우리가 많이 느끼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또 외로움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고립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친한 사람과 헤어지는 이런 단계에서도 고립감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발달은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사회적 안정을 이루게 하면서 실패하면 고립과 정서적인 불안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이 좀 맞는 것 같죠, 우리. 성공하면은 굉장히 뭐예요? 내가 모든 거를 다 가진 세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쟁취를 하게 되면 뭐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랑의 결론은 결혼을 하면서 자녀, 그래서 가족을 형성하는 건데 성공적인 발달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실패를 하게 되면 고립.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진급을 하는 거에 사람들은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데, 매번 진급이 누락이 되거나 요번에는 내가 꼭 뭐 만년 대리에서 가장으로 하고 싶은데 꼭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예, 확신을 하다가 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진급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제 불안이 생기죠. 다른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볼까? 저 선배는 굉장히 똥차이면서도 왜 저렇게 진급도 안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아직도 다니지? 막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어떻게 볼까요? 그런 경우에는. 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 굉장히 남이 뭐라고 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혼자 어떻게 돼요? 자불안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가 그 고립이라고 하는 구렁텅이 자꾸 빠지게 되면서 불안을 초래하고 또 불안이 어떻게 돼요? 신경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또 이제 뭐 대인공포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심리적인 부분에 압박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인 초기에는 우리가 친밀감 대 고립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시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년기를 와 보시면 중년기는 40에서 65세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산성 대 친체성을 발달을 단계를 나눴습니다. 에릭슨이. 그래서 개인의 가족,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족에게 나의 역할, 나의 위치, 또 사회에 직장을 다니시게 되면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없는 파트에는 일이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예, 그 존재감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리고 이 존재감을 통해서 생산성을 통해서 타인을 돌보고 사회에 헌신하는 태도를 형성하면서 배려, 케어라고 하는 심리적인 발달이 여기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생산성을 크게 나로 인해서 이 자리가 빛나야 되는데 이게 나로 인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친다라고 하면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기여도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계속 신입 직원을 뽑고 40대 중반에 명예퇴직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대기업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더 이상 유의미한 존재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대기업에 이제 그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일찍 20대 대기업에 들어가서 30대에 자기의 능력을 막 인정을 받았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똘똘하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관에서 그 대기업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늪에 빠져요? 신체라는 늪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고립, 좌절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하면 반면에 어떤 만족감, 사회적인 기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생산성 대 친체성이라고 하는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년기는 65세 이후인데 65세 이후에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돌아보는 삶의 마지막 회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이쯤 하면 난 참 그래도 괜찮게 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가족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우리 자식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사니 나는 이것만이라도 만족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통합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통합. 자,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또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반면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 살았네 인생을 그래서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할 걸. 내가 가족을 너무나도 무시를 하고 내가 내 주관대로만 해서 가족이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어라고 하면은 뭘 느껴요? 절망감을 여기에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련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유, 그러면서 껄껄껄이라고 해요. 아유,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자아통합 대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삶의 회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공적인 발달의 삶에 있어서 통찰, 평화가 가져오지만 실패하면은 후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인간 발달이 아동기에서 성인기, 노년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두루두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은 어린 시절부터 노인까지 이런 단계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때 각 단계마다 직면하는 위기의 성공적인 해결은 자아를 강화시키면서 미덕을 형성하는 이후에 발달 단계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실패만 했다라고 해서 실패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거가 어떤 원인인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심리사회적인 발달의
에릭슨이 이야기는 이런 위기의 성공, 이런 것들을 자아가 잘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를 하죠. 자, 결국 인간의 심리적 성장, 사회적인 적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면서 현대 심리학, 상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에릭슨의 이렇게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주요 개념을 보게 되면 에릭슨은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를 인식을 하고 또 그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이 개념을 잡았고요. 또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을 핵심 시기로 보았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정말 어떠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목표를 세우는 단계의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거,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 아니면은 어떠한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 직업 분야에서 어떤 분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수업 분야를 듣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농업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농업 쪽에 관련된 책이라던가 그런 교재를 많이 볼 테고, IT 산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뭐 공대를 가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로봇 기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생물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떠한 주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매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할 혼란이나 심리적인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방향성에 확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사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아이들이 어떤 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는 도와줄 수는 없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조언자는 될 수가 있죠. 부모가 너무 그 아이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개입을 심하게 하면 거기에는 아이의 의견이 아니라 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예요? 부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본인 스스로가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인기 초기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체성에 있어서 역할 혼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을 잘 성공적으로 확립을 시켜놓고 하게 되면 성인 초기에는 뭐예요? 친밀한 관계, 사랑과 애정이 형성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청소년기 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그 어떠한 자기의 자화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믿지 못하고 항상 반항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 책임을 남 탓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시기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성인 초기에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사회에 본인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릭슨의 이야기고요. 정체성과 정체성 혼란에서 또한 청소년기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유해라고 하는 건데, 심리적 유해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단계를 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유해가 너무 길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유해가 유해로만 끝나면 성공적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필수 과정은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역할 혼란이라는 걸 겪어가면서 청소년기에 이런 필수 과정을 겪어야만 성인 초기로 왔을 때도 예, 본인이 어떠한 스스로 판단, 어떠한 책임감 이런 거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심리 사회적인 위기가 오는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각 단계마다 개인이 직면하는 심리적인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과제들이 뭐 크건 작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 거와 바람직한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기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위기의 각 단계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인품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참 어른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기회를 잘 작용을 함으로써 위기의 어떤 성공적인 해결에 있어서 자아를 강화시키고 또 실패는 자아 형성 과정에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죠. 이거를 잘 위기를 초래를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도 어떤 양극단적인 간의 어떤 균형을 잘 이루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극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너무 편향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자, 요거 신뢰감 대 불신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영아기 때 온다 그랬죠? 예, 영아기 때 신뢰감 대 불신감의 이런 위기는 과도한 신뢰나 과도한 불신이 아니라 적절한 신뢰와 불신 간의 균형 이런 것들을 잘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뭐 모임을 가거나 우리 어떠한 이제 그 회의의 안건을 상정할 때 보면은 항상 중립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아,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야, 이런 분들. 자, 그런 분들은 항상 중립만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청소년 발달 시기에, 뭐가 형성이 잘 안 될까요? 정체성 확립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찬반을 내려주는 것이 정확하고 자기의 의견을 게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쪽 편도 들기도 힘들고 저쪽 편도 들기도 힘든 상황이 그야말로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의 가운데 이제 아들이 중립을 선언하는 이런 경우가 있긴 하는데 좀 이런 거는 중립을 좀 지켜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떠한 그 확신이 있을 때는 본인의 그런 자립 또 본인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도 해야 될 때는 바람직하게 그리고 확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덕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요. 각 발달 단계에서 위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개인이 획득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미덕으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데, 미덕은 자아가 강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이후 단계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아기 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뢰감 대 불신감. 그래서 신뢰를 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희망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유아기 때 주도성 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죄책감이라고 했나요? 네. 자, 그 목적이라는 게 주도성을 잘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목적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자, 충성심이라 하는 것은 정체성이 어떤 혼란이 왔었을 때 이 결과가 잘 바람직하게 되면 충성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지는 자율성의 결과가 되고요.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에 관련된 결과.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되게 되면 근면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면감이 잘 반영이 되고 결과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 유능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기 때, 우리가 친밀감과 어떠한 그 사랑과 소속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친밀감이 생기고 고립감이 생긴다고 했는데, 친밀하지 못하고 반대는 뭐예요? 고립이라고 생겼죠.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되면 굉장히 뭐예요? 사랑이라는 어떠한 희망이 생기는데, 여기에 따른 고립이 생기게 되면 뭐예요? 좌절이라는 것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년기의 자아통합의 결과라고 하는 것 중에 자아통합과 자아통합에 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실패,
실패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좌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통합의 결과는 뭐예요? 잘 했을 때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8단계는 결국에는 희망, 의지, 목적, 유능감, 충성심, 사랑, 배려, 지혜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주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슨은요, 심리사회적인 발달 이론을 인간 발달에서 전 생애에 걸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 단계마다 클라이언트가 직면하는 사회 심리적인 위기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아기에 안정적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육 코칭이라고 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역 사회에서 많은 그 부모 교육들을 합니다. 좋은 아빠 되기, 좋은 엄마 되기,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양육 코칭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요즘에는 정보의 호수처럼 많이 나와 있어요. 알아보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거 인터넷에 딱 쳐보면요.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공구에서도 이런 양육 코칭, 양육 어떠한 이제 육아와 관련돼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확립, 그래서 직업 탐색과 사회적인 관계 형성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청소년기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육이 있어도 참여를 좀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는데 아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부모 교육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예,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지금은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실시간 영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자료들 그래서 많이들 접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학교 생활에 건전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전파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에 관련돼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상담, 지지 활동이 필요하다. 과거의 노년기에는 그야말로 한 60대, 70대면은 인생 자체가 좀 굉장히 우리 평균 수명이 좀 짧았죠. 그래서 60 한갑이 되시면 한 5년, 10년 사시면 많이 사셨다라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는 가족과 함께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84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면 사망에 관련된 평균 연령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시기 때는 100세까지 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노년기에 자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 어때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쯤이면 내가 참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지금 굉장히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통합을 하려면 내가 꾸준히 뭘 해도 자꾸 사회에서 배워야 하거나 사회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삶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의지, 삶에 대한 의미가 이전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노인들이 되게 되면 노인들도 역시나 끊임없이 사회의 어떤 교육들, 재교육, 그런 사회통합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의미하게 100세까지 사는 거하고 의미 있게 100세까지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아유 내가 무슨 상담을 해라고 하지만 오히려 노년기에는 노인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노인이 되게 되면 오히려 노인들이 사회의 어떠한 이제 사회 통합으로 노인들이 사회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스마트폰 한참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노인들이
스마트 활용 방법, 그 교육을 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이 보편화가 됐죠. 누구든 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고 전송하고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조금 이제 배우신 어르신들은 문서 작성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받아서 열어보고 또 문서 작업도 하실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노년층들도 교육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년기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사회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노년들도 뭐예요?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회 교육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내가 자아통합을 하면서 삶의 의미, 지역사회든 사회 활동을 하든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색해 가면서 사회 활동을 해 가는 이런 노년기를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셔야지 너무나도 누추하게 내가 살면 뭐 하나 차라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이 요즘에는 독거 노인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1인 가구. 그러다 보니까 뭐 새집걸로 하나인 가구들이 나홀로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이면요. 1인 가구 시대가 우리나라의 50%가 넘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노년기에 혼자 사시는 분은 아마도 한 20%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아통합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얼만큼 더불어 잘 사느냐, 이게 이제 노인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거죠.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 강화와 클라이언트의 자립 지원이라고 하는 개입이 우리가 필요한데, 에고라고 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개인의 어떤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주요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아의 어떠한 개입에 있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가 하는 거에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립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라는 뜻 뭔지 아시죠? 사회복지에서는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온 환자 또는 뭐 상담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복지사, 소셜워크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대상자예요. 상담을 온 환자 대상.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참 많이 쓸 건데요. 우리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대상자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확립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아 강화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좀 더 건강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활용에서도 정확히 내가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자원을 인식하고 또 활용하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는데 자아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자립과 자아심리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 자아심리학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사회복지 현상에서도 우리가 특히나 사회복지 실천은 이러한 자립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배우실 내용들이 있는데 그 탈시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수용 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다시 오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탈시설화라고 하는데, 자립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자립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자신의 능력, 이런 거를 실천에 같이 지표로 삼으면서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에릭슨 이론은 인간 발달의 사회적인 관계, 환경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생태 체계적인 관점과 일치하다라고 보는 거죠.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란 건 뭐예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래서 이런 환경을 버려서는 인간이 살 수 없고, 또 환경을 떠나서 인간도 역시나 서로 뭐예요? 협력 부분 파트에서 생태 체계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릭슨은 사회 심리적인 발달 단계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심리적인 가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가족, 친구,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맥락에서도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자아심리학은 인간 행동의 개인적인 맥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이해함으로 클라이언트의 환경의 요인적인 분석을 하고 또 개선함으로써 개입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에릭슨은 자아심리학은 인간 발달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에릭슨은 뭐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는 다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발달 단계와 심리사회적인 과제를 고려해서 맞춤형 개입을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론적 틀을 제공을 합니다. 에릭슨은 자아 강화 또는 정체성 형성, 사회적인 어떠한 통합, 이런 것들을 에릭슨의 이론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적응을 도모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자아심리학에서 인간 발달은 단순히 심리적인 갈등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자, 지금의 현대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다채로운 다양한 학문에서도 인간의 어떤 이해와 실천적인 개입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특히 전 세계적인 발달 단계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네 명의 학자를 봤어요. 이 네 명의 학자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한번 나는 그 프로이드, 융, 에릭슨, 가들러 이렇게 네 명의 학자 중에 여기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에요. 정신분석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네 학자는. 그래서 이 네 학자 정신분석에서 굳이 나는 뽑자면 누가 제일 좋은 이론을 내가 선호할까라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2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